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아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정치권 얘기를 우리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최종 확정이 됐잖아요. 근데 컨벤션 효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이제 얘기가 나와요. 이재명 지사 혹시 지지율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우리 김민아 시사평론가가 먼저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런 건 제가 또 정리를 해야죠. 네, 그럼요. 정리의 달인. 네, 치킨 샐러드 같은 방송, 네, 시사야에서 네, 제가 샐러드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왜 치킨 샐러드예요? 야식하면 네. 생각나는 치킨 샐러드죠. 역시 야식의 제왕은 치킨이 아닐까요? 네, 그런데 그렇죠. 치킨이죠. 치킨이 좀 몸에 안 좋고 네, 좀 사람을 좀 비만하게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시사야는 치킨의 맛은 있지만 네, 샐러드가 있는 치킨 샐러드다. 우리도 청취자분들을 좀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시사야는 족발 막걸리 같은 프로그램이다. 왜 족발 막걸리예요? 족발이요. 밤에 이게 출출할 때 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하거든요. 들으면 들을수록 행복해집니다. 여기에 과음은 안 되고요. 네. 막걸리 한 잔. 알겠습니다. 전통 동동. 족발은 윤석열 전 총장이 좋아하는 음식이라고 그러던데. 아, 그래요? 적당히 해요. 아니 근데 아무튼 어떻게 시키지도 않아도 이렇게 얘기를 잘 풀어나가요. 참. 야식 까먹었잖아요 지금. 네, 먹을 거 얘기하면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당내 경선이 종료된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텔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6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지지한다라고 응답한 이 지지율 39%였고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지지한다라고 하는 응답이 35%였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격차는 이제 4%포인트가 되는 거죠. 네. 다만 이 양자 대결이 후보로 확정되기 이전인 지난 4일부터 6일까지 이루어진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면은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이 한 5%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컨벤션 효과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에 근거가 되고 있는데요. 네. 반면 윤석열 전 총장은 2%포인트가 상승한 수치였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이 아니고 이재명 지사하고 국민의힘 홍준표 의원하고 가상 대결을 붙였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37%, 홍준표 의원이 40%를 기록을 했는데 이 결과는 홍준표 의원이 전주 대비 3%포인트 상승을 했고 이재명 지사는 3%포인트 하락을 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이제 우열이 뒤바뀌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는 자세한 내용을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 홈페이지에서 참조를 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네. 방금 전에 우열이 뒤바뀌거나 앞섰다 이렇게 표현 사용하셨는데 좀 엄밀하게 말하면 격차가 없다고 해야지 맞는 거죠. 오차범위 내에서 움직였기 그렇죠. 때문에 네. 예, 같았다 이렇게 비슷했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추세적으로는 이제 이런 숫자지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적으로는 이 오차범위 내였다. 네. 그만큼 서로 간에 큰 격차가 나지 않을 정도로 지금 여론이 다 이렇게 지지하는 쪽으로 양쪽으로 다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런 현상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지지난주에 제가 이번 대선을 분석하면서 프레임 전쟁이다. 진영간 대결 구도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치 양보 없는 치열한 접전을 예상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가 됐다면 적어도 이낙연 후보 지지층까지도 추가로 이제 겹쳐서 네. 이 결집이 되는 컨벤션 효과는 대체로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그렇죠. 현상이 나타났어야 하는데 나타나지 않았다. 이거는 유의미한 거잖아요. 오히려 김민하 평론가가 분석을 했듯이 5%포인트 내려갈 게 아니라 적어도 3%포인트 최소한 많게는 한 7%포인트까지도 올라갈 여지는 있었던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대내적으로는 지지층들이 결집되지 못했다. 이건 이제 이낙연 후보 지지층의 반발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외적으로는 마지막 3차 슈퍼위크의 결과도 깜짝 놀라는 수준이었거든요. 네. 이낙연 후보가 62%, 또 이재명 후보가 28%. 그러니까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62%? 이재명 후보겠지. 아니야. 저도 놀랐거든요.
발표할 때 저도 지금 순간 저도 정적이 놀랐습니다. 흘렀다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에소드 연기에 놀랐습니다. 네, 야식이 생각나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제 대장동 개발 의혹도 중도부동청의 여파를 미쳤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제 이번 대선은 결국 진영 간 대결 프레임 전쟁 속에서 M 여중을 누가 1%라도 더 흡수를 하느냐, 확보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드렸는데 M은 MZ세대. 그러니까 여중거리니까 다 여자 중학교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는 여성 유권자, 네. 중은 중도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지지층, 또 MZ세대와 여성, 그리고 지금 서울과 충청 50대에서 대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최근에 나온 지지율 조사를 보면 이재명 후보가 지지율이 좀 빠졌다 이런 분석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중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중도 지형이 좀 위축됐다. 이것 때문에 컨벤션 효과라기보다는 오히려 지지율이 조금 주춤하는 역컨벤션 효과가 발생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일각에서는 3차 슈퍼위크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결과가 오히려 여론의 영향을 거꾸로 미친 거 아니냐, 그렇죠. 또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도 그럴 수 있긴 하던데요. 있죠. 네. 예,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분석하세요? 그런 영향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이게 어쨌든 경선을 치열한 어떤 승부를 한 거잖아요. 어쨌든. 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끝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정말 치열한 승부 끝에 정말 간발의 차밖에 나지 않고 양 후보가 정말 뭐 극단적인 승부를 벌였다고 해도 딱 끝나고 나서 서로가 이게 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맥락이 이미 형성이 돼 있다면 여기까지는 정말 선의 어떤 경쟁을 했고 앞으로 잘해보자 이렇게 나가면 이게 아름답게 경선이 끝나는 거고 그걸 보는 이제 중도층이라든지 다른 지지층들도 뭐 상당히 잘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마음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 사실은 최악의 시나리오로 끝난 겁니다. 이게 차라리 결선 투표로 가서 아예 결선 투표로 가서 결선을 거치고 그 결과에 이제 무리 없이 승복할 수 있게 되든지 네. 아니면 좀 더 표의 격차가 많이 나서 이 무효표를 어떻게 처리했느냐 이 논란을 벌일 필요 없이 끝냈거나 1차를 끝냈거나 이 두 가지 경우였으면은 그래도 지지층의 어떤 좀 흔들리는 그러한 점들을 좀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절차적인 논란은 논란대로 남기고 반발은 반발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 경선을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린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3차 슈퍼위크의 이 차가 결국은 이 민주당 경선이 가장 혼란스럽게 끝나는 빌미가 된 것이고 이 경선이 혼란스럽게 끝나다 보니까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선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뭔가 찝찝한 뒷맛이 남는 것 같다. 이게 민주당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니까 사실 지지자들도 이제 의문을 가지고 이렇게 지지를 적극적으로 표하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이어졌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의 궁금증이 드는 게요. 이낙연 전 대표의 핵심 지지층이라고 하는 그 지지층을 좀 보면 중도 성향이 강하거나 중도 보수 성향이 있거나 이쪽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층이 좀 두텁다 얘기하잖아요. 지금 김민하 평론가 얘기하시는 것처럼 결선 투표 갔다 하더라도 만약에 거기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 층이 그대로 이재명 지사 쪽으로 흡수가 될 수 있었겠느냐 지지층으로. 이런 의문이 드는데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도 진단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10일 날 이재명 후보로 결정되고 난 이후에 경선 불복이라기보다는 이제 경선 반발이 나왔죠. 그래서 한 조사에서는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간다. 그 이전에도 그런 유사한 분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뭐 이낙연 캠프 쪽에서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낙연 후보의 지지 기반이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높고 또 중도인데 중도 진보거든요. 근데 네. 뭐 중도라는 것은 사실은 진보와 보수로 엄밀하게 나누어지기보다는 연령대의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속성적으로. 그렇다면은 대체적으로 오히려 60대 이상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념과 상관없이 후보는 누군가요? 윤석열 후보고 이낙연 후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간에 교집합이 있기 때문에 지지층 간에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네.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내려가면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좀 올라갔고 이낙연 후보 지지율이 내려오면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전체 후보 여야 후보를 다 망라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여당 후보만 놓고 이낙연 후보 지지냐 이재명 후보 지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에는 국민의힘이나 보수 성향의 응답자도 있겠죠. 그러니까 좀 더 이건 더 세밀하게 더 구분해서 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 내용은 그렇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이재명 후보도 빨리 좀 원팀
이 단합을 하기 위해서 의원총회에 가서 서른 의원을 포옹을 했거든요. 네네. 사실 이럴 때 서른 의원이 그래도 선배 정치인이면 그리고 DJ 때부터 쭉 정치를 해온 경륜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재명 후보의 손을 한번 벌쩍 들어줬어야 되죠. 그래, 당신이 이래야 가자 이재명. 사실 이래야 단합이 되는데 네. 그러기에는 포옹은 했지만 왠지 그 눈빛을 제가 정밀 분석을 해보니까 서른 의원이 왜냐하면은 아니 이게 이재명 지사가 한번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렇죠. 서른 의원이 열심히 하시라 안아주면서 얘기했는데요. 했는데 보통은 그럴 때 진한 여운을 남기려면 서로 눈빛을 한번 교환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네. 바로 바닥을 내리다 봅니다. 서른 의원이. 이건 잘 분석을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느냐. 제가 늘 말씀드린 대로 선거는 데이터와 구조로 분석을 해야 되거든요. 프레임이다. 네. 11월 5일 되면 이 문제는 해결됩니다. 왜? 11월 5일 국민의힘 후보가 최종 후보가 선출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때 이낙연 후보 지지층이 그때도 윤석열 후보 지지하고 그때도 홍준표 후보 지지할 거면 그때는 돌아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걸릴 뿐이지 네. 돌아올 것이 지금 당장은 좀 후유증이 남아있다고 봐야 되겠죠.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서른 의원의 마음은 제가 모르겠어요. 눈빛을 좀 분석을 하셨어야죠. 그렇죠. 근데 이제 데이터와 구조와 이 과학적인 걸로 이제 분석을 해야 되는데 네. 눈빛으로는 제가 분석을 할 그럴 경륜과 역량이 없어가지고 지금 나를 디스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과거에도 눈빛으로 많이 이제 분석들을 했습니다. 관심법이라고 있는데 눈빛만 봐도 알아야죠. 네, 눈빛만 봐도 아는 수준까지는 누구 제가 지도를 받았는지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명분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지층한테도. 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최종적으로 선출이 됐는데 그 선출된 사람을 나도 내가 비록 이 경선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했지만 이게 경선이 끝났으니까 이재명 지사를 지지해야겠다라고 하는 게 마음이 좀 안 가더라도 그래야만 한다는 명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만약에 경선이 잡음 없이 어쨌든 간에 뭐 어떤 마무리가 됐으면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래도 뭐 잘 싸웠으니까 이제는 이재명 지사를 지지해야지. 우리 민주당의 어떤 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내가 지지를 해야겠지 이런 마음을 그래도 억지로라도 좀 가져야 되는 상황이 형성이 됐을 텐데 네. 절차적 문제가 남았기 때문에 그게 아닌 거죠. 억울하게 졌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그 억울하게 진 데 대해서 이렇게 그 주범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난 지지를 못하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 지사 지지하느니 난 윤석열 전 총장 지지하겠다 막 이런 답변도 하고 이런 상황인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 이 정권 재창출 그럼 안 할 거냐. 이 맥락을 당 지도부도 그렇고 이재명 지사도 그렇고 지금의 어떤 플레이어들이 제대로 이 맥락을 형성해 주는 게 그래서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앞서 이제 이 김성환 평론가님이 질문한 게 결선 투표까지 갔으면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이 100% 이재명 지사로 왔겠느냐 이제 이걸 질문하셨는데 예. 저는 100% 다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도 못했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투표 포기층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최소화시키는 전략은 당연히 이제 갖고 와야 되는 건데 이 최소화시키는 전략을 얼만큼 남은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역할을 지금 당장 오늘 상황에서 보면 지금 의원총회에 가가지고 이재명 지사가 깍듯이 90도 인사도 하고 포옹도 하고 했지만 네. 이걸로 이 지지층을 이제 단결을 조기에 시키는 그런 효과를 완전히 발휘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그것보다는 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구체적인 이제 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의 어떤 좀 마음을 흔들게 했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언급을 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 결정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가 이 메시지는 원팀으로 가야 된다. 뭐 강물은 만나야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태도 자체는 이제 그렇게 시원하게 이제 좀 마무리가 됐다는 태도가 지금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을 가져가는 것이 지금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정치인도 사람이니까 어찌 보면 정치인이 더 속 좁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이건 이낙연 전 대표를 지칭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금방 마음이 풀리지 잘 않는 거죠. 그렇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어요? 근데 원팀이 되는 거는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럼요. 왜냐하면 지지층을 이재명 지사 쪽으로 최대한 끌어당기는 게 중요하니까. 어떻게 해야 원팀이 될 것인가. 이 지금 그 화두를 같이 던지신 거란 말이에요. 김민하 평론가가. 저는 삼박자 이론을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원팀이 된다라는 것은 세 가지 지표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진보층이고 또 하나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고 하나는 이제 호남입니다. 왜냐하면 범호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민주당의 기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호남 대망론을 꿈꿨던 것이 이낙연 후보입니다. 제가 호남에 태어나서 저를 좀 지원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이 품격을 이야기했던 이낙연 대표였거든요. 근데 저는 삼박자론이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게 화합을 하고 원팀을 만드는데 중재자 역할이 중요합니다. 네. 송영길 대표가 이낙연 후보의 지지층의 일부는 일배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송영길 대표는 빨리 이낙연 후보한테 가서 설득을 하고 뭐냐 제가 듣겠습니다. 문제 해결하는데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래야만이 지지층들이 더 결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중진의 역할입니다. 이게 4선 5선한 의원들이 지금 막 이 무효표에 집착을 하는 그런 모습은 보여서는 안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당헌 당규에 대해서 이상민 선거관리위원장이 유권 해석을 해보니까 이건 이래요. 따라야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DJP 연합이거든요. 네. 그때 원로들이 계십니다. 김원기 전 의원도 있고 당의 원로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팀이 될 수 있다. 이낙연 후보한테도 이야기하고 이재명 후보 이런 삼박자 이론을 통해서 더 결집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네.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원팀을 뭐 만들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는 데 있어서는 뭐 물론 이재명 지사가 필요하면 이낙연 전 대표를 찾아가서 뭐 이렇게 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죠. 뭐 그런 상고초려 식고초려라도 사실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사진이라든지 찍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최선을 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모습을 더해가지고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명분이나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권 재창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다소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지금은 이제 민주당 정권을 지지해야 된다. 이 재창출을 지지해야 된다. 이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여기서 부딪히는 문제가 원래 이재명 지사가 이제 좀 중도층이라든가 이런 좀 강점을 가지는 것은 이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하고 약간의 이제 어떤 성격이 다른 어떤 그러한 네. 어떤 주자이다. 그렇기 네. 때문에 때문에 중도층에 더 소구력이 커서 그래가지고 이재명식 어떤 선거 캠페인 그리고 당도 이재명 색깔의 이재명 컬러의 당 이렇게 가면 뭔가 정권 재창출을 하면서도 이 정권에서 좀 부족했던 점들을 채워줄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한테 민주당 지지층이 걸었던 기대였거든요. 네. 근데 이런 맥락 속에서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이 흔들리고 그다음에 대장동 이슈가 이렇게 커지면서 중도층에 대한 어떤 소구력 이런 것들도 저하되고 이러면서 여기를 어떻게 공략할 거냐에 대한 의문이 이제 생겼어요 또. 네. 그래서 민주당 정권 재창출을 하는 것과 동시에 여기를 어떻게 공략할 것이냐에 이 솔루션이 같이 있어야 원팀도 원팀이지만 그 원팀이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민주당 정권 재창출이라는 맥락에 이 문재인 정권에서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또는 잘못한 거에 대해서 명확히 평가하고 그걸 어떻게 업데이트할 거냐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민주당의 선대위 차원에서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얘기를 할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런 작업들을 잘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여러모로 지금 이 난관들이 많은 것 같아서 여러모로 걱정입니다. 어차피 당 차원의 선대위는 이제 조만간 구성이 돼야 될 네네. 수밖에 없으니까 그때 각 캠프에서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겠죠. 이낙연 전 대표도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당연합니다. 게 네. 일단 원팀이 되는 뭐 가장 필요 조건 중에 하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 측 캠프 인사들이 제일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게 대장동 의혹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 나중에 구속될 수도 있다. 서른 의원이 계속 공동선대위원장이 얘기를 했었고 불안한 후보다. 사실 이게 이낙연 전 대표 지지층한테 상당히 많이 먹혔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정면 돌파를 선언하고 나 경기도 국감에 나가겠다. 18일과 20일 다음 주잖아요. 네. 국감 나가서 이 지사가 어떤 모습을 보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이 지사 입장에서 정말 여론을 탁 반전시킬 수 있는 계기로 만들 수 있을지 아니면 진짜 악수가 될 수 있을지 두 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도 이제 중요한데 그걸 뭐 단언 내리기가 어려운 게 워낙 이 이슈가 꼬여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지사가 국정감사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진영 간 해석이 다를 것 같아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재명 후보에게 궁금해하는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죠. 설계에 얼마만큼 이재명 후보가 관여했나. 그리고 유동규나 또는 다른 혐의자 김만배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네. 자유로운가. 그러니까 서로 알고는 있었다 하더라도 이 법적인 문제 또는 금전적인 문제로부터 이재명 후보가 자유로운가. 저는 또 세 번째가 중요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후보가 정치권에 대한 해명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그래도 결집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이번 대선에서 중요한 것은 M 여중이에요. 네. 이들이
이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설득을 18일과 20일 날 하느냐.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는 주말 동안에 다른 일정을 잡지 않고 준비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1차 간무는 국정감사에 이제 공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하냐. 저는 이 부분은 반드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계속 대장동에만 머물러서는 이재명 후보의 앞으로의 확장성은 위축된다. 더 국민들이 기대하는 것은 성남시장 일대 대장동도 있지만 성과와 추진력도 있었거든요. 결국은 대장동과 삼청동의 싸움입니다. 삼청동은 청와대가 있는 곳이고 미래 비전. 그러니까 국정 5년은 앞으로 있을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네. 저는 그 부분을 놓치면은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이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얼마만큼이나 삼청동 상징성입니다. 미래 비전을 이야기하는 건 중요하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 소장 마이크 터지는 줄 알았어요. 앞에 있는 거. 그냥 웅변하듯이 얘기하셔가지고. 부럽습니다. 네. 야식이 생각나가지고. 김민하 평론가 마지막 얘기 듣고 이제 주제 다른 국감을 이제 안 가면 네. 이재명 지사가 이제 이 당 지도부가 권유한 것처럼 그 전에 지사 사퇴를 해가지고 국감을 안 가면 그것은 무난하게 이 지지율 저하되는 길인 거죠. 대장동 이슈에 대해서 이제 이 정면 승부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사실은 도망갈 것 같은 이제 그런 맥락이 펼쳐질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집요하게 도망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약간 무난하게 손해보는 경우의 수고 국감에 출석을 한다는 것은 네.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거기서 뭔가 이제 통제되지 않는 어떤 리스크들이 발생해가지고 아주 큰 문제가 되거나 그래서 크게 좀 저하되거나 경쟁력이 그게 아니라 거기서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가지고 전화위복이 되거나 그러니까 사실 이게 승부수일 수 있는 거죠. 승부수를 이제 던졌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저는 여기서 그러면 이 승부수를 던진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현명하게 돌파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이 대장동 이슈,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라는 것은 국민의힘 게이트고 나는 다 잘했는데 이 부분에서 개발업자들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과 연결된 법조인들하고 이 사람들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다. 이런 방식으로만 계속 얘기를 하면 저는 이것은 이제 승부수를 던진 거에 비해서는 큰 효과를 못 볼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도 그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 나온 거 보면은 여전히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 이 사업이 잘못된 거에 책임 소재를 이제 묻는다고 하면 네. 이재명 지사 책임이라는 여론이 상당히 높게 나오거든요. 네. 그건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해명할 것은 사실은 사실관계들은 다 설명했습니다. 이미. 네네. 다 설명을 했지만 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설명의 방식이라는 게 본인의 어떤 잘한 것과 잘못한 것 앞으로 어떻게 고쳐나가겠다 이런 방식이 아니라 국민의힘을 공격하기 위한 근거로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것처럼 지금 비춰지고 있어요. 근데 그건 더 이상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똑같은 네. 설명을 하더라도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이재명 지사가 본인이 직접 돈을 받거나 뭐 이런 비리가 아니더라도 네. 뭔가 추진력 있게 일을 막 밀고 나간 것이 뭔가 부작용이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국민의힘 탓이다, 법조인들 탓이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돼서도 비슷한 스타일로 또 할 거다가 돼버려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지금 비록 성남시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대통령이 된다면 나는 이런 문제를 다시 되풀이하지 않고 네.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 나가겠다. 이거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삼청동의 미래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보여주는 데 방점을 찍어야 되고 이 사업의 한계였다든지 잘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국감 자리에서 쿨하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은 대장동 의혹이 어떻게 국감장에서 모두 해소될 수 있겠습니까? 해소되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근데 그걸 어떤 방식으로 설명할 것이냐. 이재명 지사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국민들이 문제가 있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진짜 쿨하게 진솔하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진짜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뭐 예를 들면 비리에 연루됐다고 하는 거는 아직 이재명 지사와 관련해서 이 뭔가 연결할 만한 지점을 못 찾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면 정확하게 맞서는 모습을 보여준다거나 이렇게 어떤 태도를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럼요. 그 지금 앙헬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하는 이야기가 진심의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국감장에 나와서 이재명 후보가 선보일 수 있는 단계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저는 그래도 유동규 전기획본부장 임명하고 했거든요. 예.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이미 한 바도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네. 그 잘못된 게 있다면 사과합니다. 그리고 어떤 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그다음 미래를 이야기해야 되는 것이겠죠. 네. 두 분이 빼놓지 않고 얘기하신 게 미래를 보여줘라. 이 부분 글쎄요. 이 지사 측이 우리 방송 듣겠죠?
당연히 듣죠. 이건 필히 듣죠. 전 세계 청취자들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마 뭐 70억 인류가 이걸 다시 듣고 듣기도 있습니다. 하고 오징어 게임을 능가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답변을 해주셔서 진짜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와 배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보죠. 국민의힘에서 뭐 가장 지지율이 높게 나온다고 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정당했다. 검찰총장 시절에 법원의 판단이 나왔어요. 이번 법원 판결이 윤 전 총장 지지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싶어요. 저는 결과적으로 뭐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층이 움직일 거라고 보이지는 않아요. 예.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중도 확장상 또는 중도 보수 쪽의 지지층 그리고 또 MZ 세대 또 여성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들이 이제 부동층 성격이 강하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 명분에 타격을 입는 거죠. 그렇죠. 검찰총장 시절에 핍박받았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다고 정직 2개월입니까? 나 이거 못 받아들입니다. 네. 계속 압박을 받았다. 그 이후에도. 그래서 나는 나왔고 이 대선 후보로 정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게 이제 출마 선언의 내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정직 2개월이 정당하다를 넘어서서 심지어는 1심 법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건 면직까지도 될 수 있는 사유다. 채널A 감찰과 수사를 못하게 했고 그다음에 이 판사를 사찰하는 문건을 만든 거 잘못했다. 네. 여하튼 법원에서 그런 판결을 내린 거예요. 네. 윤석열 후보는 또 발끈해서 바로 항소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의 대선 명분에 타격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이제 국민의힘이나 보수층에는 결정적이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이 확장성에는 부담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네. 김민아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결국 대선은 중도층을 이제 잡는 게임이 될 건데 말씀하신 대로 확장성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그렇지 않아도 검찰총장 출신이 바로 이제 대선에 직행할 수 있는가 이게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한 의문을 사람들이 갖고 있었지만 이 의문을 덮은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권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이 윤석열 전 총장이 너무 이 정권에 불편한 어떤 수사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런 식으로 보복해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식의 스토리 때문에 이 검찰총장이 대권 직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문제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거잖아요. 예. 근데 판결이 나온 걸 보면은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어쨌든 간에 뭐 징계 사유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만 처음에 이제 법무부가 뭐 6개 징계 이유를 댔고 그다음에 그것이 이제 뭐 3개로 줄어서 징계 이유에서는 이제 인정이 됐고 그게 이제 이 법원 판결에서는 2개로 줄어든 건데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징계 이유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네. 계속해서 부당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이 이슈를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떻게 해명하느냐가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윤석열 전 총장 해명이 지금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보는 게 이 재판부가 의심스럽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판사가 황당한 판결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뭐 황당한 판결이고 분명히 이전에 집행이 정지시키고 네, 가처분은 2번 받아준 그런 판결인데 그런 이제 사건인데 왜 1심 판결에서는 그 사실관계가 변한 것도 없는데 왜 이게 이렇게 내가 패소한 걸로 나오느냐. 판사가 의심스럽다. 과거에 이러저런 판결을 했다. 근데 그게 아니죠. 당연히 법률가적인 어떤 상식으로 보면 가처분은 가처분인 것이고 가처분은 이게 본안 소송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겠다라는 판단으로 해주는 거고 네네. 그 본안 판단을 받아봤더니 윤석열 전 총장이 패소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법률가적인 어떤 그런 맥락이 아니라 굉장히 이 판결에 배후가 의심된다든지 심지어 이재명 지사하고 권순일 전 대법관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런 걸 종합을 해볼 때 법원이 상당히 의심스럽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최악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대응을 계속하고 있는지 저는 의문인 거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이 징계를 받을 정도의 잘못은 내가 한 게 맞을 수 있다. 하지만 그 당시의 맥락 속에서는 분명히 또 이 정권에 그러한 핍박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게 차라리 윤석열 전 총장에게 좋은 길인데 지금 이런 모드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이러는지. 근데 뭐 이해가 안 되는 걸 떠나서 지지율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유권자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배종찬 소장은 크게 뭐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아주 크지는 않더라도 이게 이제 명분에 타격을 입으면은 확장성에 문제가 되는 것도 지금 당장 지금은 뭐 크게 영향을 그렇죠. 미치지는 홍준표 후보랑 않겠지만. 경쟁하는 것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본선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도 지금 당장 지지율이 이제 하락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보수층이 받아들인 이 사건은 이 정권하고 윤석열 전 총장이 싸우는 과정에 나온 여러 가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꺼지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네. 다만 여기에 이제 시한폭탄이 지금 잠재돼 있어요. 징계 사유로 이 법원이 지금 인정된다라고 판단한 것 중에 채널A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 채널A 사건이라는 것은 최근에 고발사주 의혹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네. 분명히 얘기를 또 합니다. 이제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돼서 결국 채널A 사건이 그 당시에 검언유착 사건으로 되고 그것이 선거에서 굉장히 검찰에도 불리해지고 그다음에 지금 보수야당에도 불리해지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을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검언유착 사건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다라고 전환하기 위해서 고발사주하고 여론전하고 그랬던 거 아니냐. 그 검찰권을 사유하고 남용하고 검찰의 정치적 독립을 스스로 해한 거 아니냐. 계속 이렇게 갈 거예요. 예. 그러면 이 판결이 결국은 지금 당장은 영향을 안 미치더라도 본선에 갔을 때 그 중도층에 미치는 영향이나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와 연결되는 게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마스 토론을 시작했어요. 네. 앞으로 이제 2차례 더 있는 거죠. 매주 금요일마다 지금 마스 토론이 예정돼 있는데 물론 이제 상대는 바뀌어가면서 토론을 하는데 저 오늘 일단 먼저 유승민, 원희룡 두 후보가 마스 토론하는 모습 보면서 어떤 생각 드셨어요? 대체로 이제 정책을 가지고 논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주 구체적으로. 심지어는 저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핵 단추 이야기까지도 하면서 이게 뭐 미국에서는 어떤 의미고 뭐 한국에서는 어떤 의미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워낙 두 사람이 구체적으로 현안들을 잘 알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능력 경쟁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유승민, 원희룡 두 후보보다는 홍준표 또 윤석열 후보의 마스 토론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편성상으로도 유승민과 원희룡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홍준표, 윤석열을 하다 보니까 유승민, 원희룡만 보면 저는 오히려 그런 토론이 참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유승민, 원희룡 후보는 정책을 놓고 막 치열하게 얘기하는 모습들, 뭐 서로 토론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났는데 네. 홍준표, 그 다음에 윤석열 두 후보가 토론하는 거는 전혀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니까 도덕성 문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뭐 처가 관련되는 문제나 뭐 이제 이런 것과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홍준표 후보가 질의를 하고 윤석열 후보는 거기에 이제 아주 특유한 방식으로 좀 맞대응을 하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이게 억울한 나한테 대한 정치 뭐 공격이었다는가 아니면 나를 탄압하기 위한 거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좀 비껴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김민하 일단 평론가는? 유승민, 원희룡은 정책 토론을 하는 건 좋은데 그 정책을 서로의 노선의 차이가 뭐냐를 두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지식 콘서트처럼 지식 자랑처럼 그렇게 해서 과연 유권자들이 그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하겠느냐는 저는 좀 의문이고 네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이제 원희룡 지사의 그 얘기 윤석열 전 총장 이번에 판결 나온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가 답을 안 해버리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거 속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 저는 할 말이 이 판단이 이 사건에 대해서 뭐 가치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를 지금 얘기해 달라고 하는데 윤석열 전 총장하고 좋은 사이고 지금 정치적 동맹관계가 형성됐기 때문에 그걸 해하기 싫어갖고 저거 얘기 안 하는구나 이렇게 유권자들은 판단할 거예요. 저는 원희룡 전 지사가 이건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할 말은 좀 해가면서 그 정치적 동맹을 모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전 총장은 이게 이런 겁니다. 지금 이 토론하기 전에 이미 논란이 된 게 당 해체 발언이잖아요. 그 당 해체 발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유사한 대응이라고 보는데 자신에게 제기되는 여러 가지 의혹과 공격 그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처가나 장모 문제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얘기하는 고발 사주 의혹일 수도 있고 당장 홍준표 의원이 법적 카르텔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공격에 대해서 이 정권이 자기를 음해하기 위해서 한 공격을 지금 당내에 있는 경쟁자들이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당신은 누구 편이냐 이렇게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대응할 일이 전혀 아니고 이거는 이렇게 할 거면은 자기가 중도적인 노선으로 보수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맥락 속에서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은 계속 사실은 퇴행적인 과거의 보수 정치와 같은 그러한 메시지로 일관을 하면서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니 민주당 편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유권자들 입장에서는 구식 정치로 보일 거예요. 저는 이거 좋은 대응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홍준표, 윤석열 두 후보, 윤석열, 홍준표 후보 가운데 누가 더 토론을 잘했다고 보세요? 저는 이게 토론을 잘했다기보다는 누가 자기 입맛대로 했느냐 이게 이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한 방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이제 정신머리 없다. 이런 정당 없애야 돼요. 막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아니 오만방자하게 내일 마스 토론하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뭔가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니었던 특별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기들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는 정신머리 없다. 요 연장선상에서 가져가는데 네. 세 가지의 속성이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는 뭘 깔고 갔냐면 국민의힘과 보수층만 결집하고 난 가자. 에라 모르겠다. 확장성은 나중에 내가 후보되고 나면 만약에 후보되고 나면 그때 노려보자. 그래서 첫 번째로는 닭공입니다. 닥치고 공격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뭐라고 하든 아니 그러면 홍준표 후보는 그 천안 문제 있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내주장만 합니다.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네네. 난 그렇게 생각하면 되지 뭐. 홍준표 후보도 계속 본인 주장만 하시잖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변입니다. 주제를 계속해서 변화시켜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정책 이야기 합시다. 이제 됐어요. 아우 식상해요. 그래서 저는 닭공 내주 주변 전략.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보수층만 결집하고 가자.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한 거예요. 그게 이미지적으로는 시원하게 보일 수 있지만 내실이 없습니다. 그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대응이라는 게 결국은 그게 드러날 거라고 보고 홍준표 의원은 겉으로는 항상 뭔가 세게 얘기할 것처럼 하면서 사실은 늘 허허실실이었어요. 근데 그런 본질이 이번에도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기대는 좀 과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도 좀 이번에 마스토론 이거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네. 확실하게 이렇게 기선을 제압하는 듯한 모습을 좀 기대하셨던 분들이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 토론을 너무 못해가지고 이번에 좀 사이다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건 좀 득표가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이 침대 토론이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윤석열 전 총장한테. 근데 이번에는 좀 그걸 벗어났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있겠지만 결국은 내실이 부족합니다.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 뭐냐면 제가 그래서 예전에 역대 대통령의 토론을 다시 봤는데 2002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창 후보 두 후보 간의 대결 토론을 보니까 정말 핵심을 잘 짚더라고요. 당시에 노무현 후보가. 그게 뭐냐면 이게 뭔가 말로서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는 게 아니라 무엇이 틀렸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히 집어내더라고요. 사실 그런 공격을 만약에 홍준표 후보가 원한다면 그런 준비가 있었어야 되겠죠. 충분히. 또 홍준표 후보 지지자들은 뭐 사이다는 아니어도 콜라 같았다 뭐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있으니까요. 네. 좀 나중에 평가를 여론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좀 보고요.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오늘도 청취자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김성환의 시사회를 야식에 비유하면 어떤 야식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청취자분들께 의견을 좀 여쭙고 있어요. 0294님께서 닭발과 오돌뼈 같은 방송입니다. 뼈도 있고 맵고 맛도 있고 뉴스에 관심 없는 저였는데 퇴근 시간마다 듣고 있는데 너무 머리에 쏙 들어온 방송입니다. 네. 최고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오돌뼈는 소주죠. 네. 1212님 시사회는 단골 야식집 같아요. 그날 다른 메뉴로 저를 살찌게 한답니다. 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다이어트 하셔야 되고요. 아닙니다. 또 찔 땐 쪄야 됩니다. 네. 이제 운동하면 돼요. 마치겠습니다. 네. 계속 문자 주십시오. 네. 시사회 어떤 야식에 비유하실 수 있는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뉴스의 외전 지금까지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